8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8월 15일 광복절이 들어있습니다. 1945년 그 태평양 전쟁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우는 때죠. 이미 일본이 동남아에 있었던 식민지는 대부분 다 뺏겼고 해전에서 크게 패하고 나서 이 전쟁에서 이미 패색이 많이 짙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몇 년 전부터. 그렇다면은 당시 조선에서도 한국에서도 그에 대한 소식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뭐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희망 같은 것을 가졌을 만도 한데 이 1940년 후에 45년까지 해방되기까지의 한국의 정세는 외의 식민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외의 지금 상황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36년이라는 세월은 어떻게 보면 식민지가 시작되고 36세가 된 거죠. 그 해 태어난 아이가. 1945년도에. 그러니까 한 세대가 식민지에 완전히 쩔어 있었던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방될 줄 몰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전쟁에서 질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상황이 뭐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걷어갈 정도로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이 끝나거나 혹은 해방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안정적이면 안정적일수록 변화되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도 나름 자리 잡고 먹고 살만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굳이 해방이 될 이유가 없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 더 귀찮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거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미 36년간의 식민지 세월 동안 그렇게 교육받아진 거예요.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심는 여러 가지 그 체제들이 있는데 그 사고의 체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심습니다. 그래야만 강력한 제국주의에 약소한 민족이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국교가 되고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매국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인 거죠.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정말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독실한 유대교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한 행적이라든가 그가 로마에서 한 종교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매국적인 상을 갖고 있어요. 다소 지역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교육을 받으며 로마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던 바울에게는 이 체계가 바뀌는 것은 결국 불안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에 협조하고 로마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로마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매국도 신념이에요. 우리가 애국만 신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매국도 신념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 민족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낙원이고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주입받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당시 유대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로마와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울의 이런 교리들이나 이러한 태도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국적 성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로마 지역의 회당에 모여서 스스로 유대인이고 스스로 자기는 흠없는 바리새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매국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기독교가 돼서 이게 제국주의의 본질이 되고, 그러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야만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하고 종교를 어떤 식으로 정치에 이용해야 좋을 것인가가 방향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매국이 곧 성공의 길이다.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심어주는 것이 종교로 정치 이념을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을 통치하고 타민족을 정복했을 때 그 민족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개정을 시켰던 거죠. 제국주의.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미국에 의해서 개양되고 서구화되면서 철저하게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국주의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동남아를 식민지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교육을 36년간 외의 교육을 받았던 자들에게는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역사학계인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의해서 계속 축소당하고 왜곡당하고 감시당하고 편집당하는데, 이거 외가 와서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다시피 해서 바꾸는 편협하고 왜곡된 역사만을 진실이다 라고 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실증사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증명되어진 것만 믿겠다. 좋은 얘기죠. 과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논리적으로 분명해야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실증사학인데, 역사에서 논리적이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될 수 있고 학문적인 게 무엇이냐면 문서들과 고고학적 유물들인데, 특히 외가 편집해서 만든 문서를 기준으로 하니까 당연히 고고학적 발견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서라는 착한 거는 편집해 놓고 이 책만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독교 밖의 이야기들, 성서 밖의 주장을 하게 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일이 식민지에서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해방이 된 후에는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이러면서 다시 친일은 중국했던, 친명했던, 친청했던 자들이 친일했고 친일했던 자들이 친미하게 됩니다. 왜? 그게 살아날 길이었으니까. 자기네들의 재산을 유지하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누렸던 기득권을 그냥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하와이에서 놀고 먹던, 진짜 이거는 뭐 목사라고 하지만 깡패 새끼 비슷했던 이승만이가 정권을 잡죠.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미 군정이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을 꼭두가시처럼 세워서 남한 정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북한은 북한대로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소련에 의해서. 결국은 한반도는 통일은 되었지만, 아니 해방은 되었지만 통일되어지지 못했어요. 남부로 갈렸고, 그리고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외세에 의해서 주물럭거려지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45년이 5년 후 50년에는 한국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가슴에 총을 쏘고 민족이 갈라서고 형제가 갈라서고 이념으로 서로 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 민족이 이념으로 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뭐를 의미하냐 하면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민족이면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이단 사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교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었던 그 문화, 그것이 이데올로기화 돼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돼서 한국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확고하게 고착시킨 건 한국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픈 문제들이 많아요. 이걸 이렇게 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들이죠. 결국 남북이 갈리게 되면서 북쪽은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면서 반동지주. 여기서 반동지주라는 게 단지 잘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남쪽에서는 계속해서 반동지주로 몰렸던 사람들이 그냥 잘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잘 살았다는 의미는 매국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총독부에 충성했던 자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남쪽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북쪽에서 반동 분자로 몰렸던 자들은 대부분 매국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단되어야 했을 자들인데 이게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오고 남쪽은 이승만에 의해서 매국 세력이 여전히 기득권이 되었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북쪽을 가리켜서 빨갱이라는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쪽은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매국에 대한 청산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민특위가 만들었지만 그거 때려잡았잖아요. 그리고 반민특위 같은 일에 앞장섰던 김창룡이가 죽었다고 그날을 기념해서 그를 이승만이가 현충일을 만들었잖아요. 현충원을 만들고. 남쪽은 매국노들이 철저하게 기득권으로 자리를 잡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친일적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권력가고 사업가들이고 재벌들이에요. 해방 이후에 남쪽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었던 기본에는 외인들이 버리고 간 산업 기반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누가 불화받았겠어요? 민족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 기업에서 외인들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던 자들이 결국은 그 회사들을 물려받으면서 결국 그 맥을 이어간 거예요. 매국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그 악인데 이 악이 연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고 개혁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서로 선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정치적인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보수의 자리에 매국노들이 보수를 떡 차지하고 나니까 실제로 보수인 사람들은 중도로 밀려나게 되는데 빨갱이로 몰아버리니까 진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진보는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진보는 정말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는 완전히 변방으로 밀려나가서 결국은 보수와 결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체제를 다르게 이해하는 보수와 진보가 뭉뚱거려져서 우리는 그게 진보라는 세력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갈등이 있어요. 왜? 한 가지를 한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끝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지금 독재 정권이나 매국을 칭송하는 것, 그 다음에 애국을 생각하는 것, 이런 개념의 반대 방향이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는 원래 나라가 발전해가고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저런 방식 서로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방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인데 그게 한 동아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맨날 둘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은 확고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외인 강점기 때부터 지켜오던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네 카르텔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여기는 허술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게 세대를 이어서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자생적으로 매국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자본주의라는 것이 자본에 의해서 돈만 있으면 전부 선이 되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빈부 차이는 극으로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제 뭐 공공연하게 재판에서 돈이 많으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돈만 많으면 집행유예 아니면 굉장히 짧은 기간의 복역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그 버스 기사가 잠깐 쉴 때 자판기에서 동전 몇 개를 뽑아먹은 커피 때문에 해고를 당하게 되고 몇십억, 몇천억, 몇 조 원을 횡령하고 뇌물로 받아 처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형평성이 사라지게 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걸 바로잡으려면 역사관이 바로 서야 하고 역사관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독교라는 종교, 서구의 문명 그 정체성인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점이 알기 전에는 역사관을 바꾸기도 어렵게 됩니다.